안녕하세요. 4단계 산업조직 및 소비자 심리학의 장경원입니다. 이번 시간 드디어 이제 4단계가 왔는데 앞전에 조직 심리학과 그리고 소비자 심리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했었던 것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산업심리학 보도록 할게요. 1절 본평가 및 의사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래 고용을 위한 단계에서 모집활동, 선발 등등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과거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집활동 볼게요. 모집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부에 조직 내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고 복지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모집 활동이다라고 하는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 모집 활동이란 각 기업 조직이 필요한 인원을 신규 채용 희망자들에게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조직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모집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니은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선발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비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었기 때문에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발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모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격자 선발을 위한 예비 활동이다. 사실 모집 활동도 그렇고 선발 활동도 그렇고 미래에 우리 조직이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잘 올라가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더 유능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적격자, 그리고 우리 회사를 그리고 우리 조직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예비 활동이다. 그래서 모집 활동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모집 대상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우리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옷 만드는 것을 채용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더 노동시장을 세분화해서 필요한 시장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집 활동을 펼쳐야 된다. 라는 거,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모집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격 요건이라든지 지리적 위치, 신분적인 제한 등을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를 조금 더 선별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지리적으로 우리 조직은 사실 저기 이천이나 아니면 수원이나 이런 곳에 무조건 가서 거주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러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모집 선발에 충분히 드러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자, 모집의 원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의 원천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모집하는 것과 외부에서 모집하는 것.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급이나 차장급이나 부장급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외부에서 이 사람과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아래에 있는 대리를 승진시켜서 과장을 시켜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부 모집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모집 보시게 되면은 자,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 회사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인력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이다. 자, 회사 내 타 부서, 타 지점 혹은 동일 부서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될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동일 회사에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회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관계사 같은 경우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내부 모집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더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부 모집의 이제 장점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비용이 저렴하죠. 자, 왜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대리, 예를 들어 과장을 뽑는다. 그럼 밑에 있는 대리를 그냥 승진시켜주고 이 사람의 연봉을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과장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드헌터를 끼게 되는데 이 헤드헌터에게 이 사람의 연봉의 또 절반을 줘야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채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외부에서 만약에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헤드헌터에게 더 돈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조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재라고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연봉의 50%는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외부 모집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내부 모집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자, 두 번째는 그 옆에 조직 구성원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차장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원부터 뭐 대리부터 과장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고 이 사람이 행동, 이 사람의 성과 이런 것들을 HR 쪽에서 충분히 다 볼 수 있잖아요. 인사 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정보를 바탕으로 이 차장급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존 종업원들의 사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 사람들이 뭐 조직에서는 나 승진도 하나의 보상이 되고 그 사람의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사기 증진이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들에게서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 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자, 아예 힘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조건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외부에서의 시각이 뭔가 새로운 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쪽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부 시각에서는 볼 수 있지만 내부 시각에서는 해왔던 패턴들이 계속 있으니까 새롭게 뭔가 민첩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내부 모집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모집 볼게요.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업의 필요 인력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충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더 장단점이 중요한데 장점 보면은 인재 선택의 폭이 넓다. 사실 우리가 조직이 예를 들어서 뭐 S사다. 그럼 엄청난 큰 조직이잖아요. 하지만 그 조직 외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외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재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거고 조직 분위기의 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여 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으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분위기 쇄신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겪어봤던 사람들, 다른 조직에서 경험했던 성과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력이 조직에 적응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거죠.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렵다. S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K사에 가가지고 그 K사의 문화는 되게 딱딱한 문화인데 거기 되게 자유로운 문화였어요. 자유로운 문화에서 이 딱딱한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한 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부 인력의 승진이 축소될 수가 있다. 차장급이다. 그럼 외부에서 차장을 채용해버리면 우리가 과장이었던 사람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채용하고 그러면 내부의 승진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저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한 모집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모집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능 목록 같은 경우에 우리 인사 쪽에서 이 사람의 경력, 학력, 교육, 성과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 놓은 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이 사람을 조금 판단의 준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능 목록을 통해서 그 직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서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이제 윗상사가 너는 적임자야 라고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벌에 있을 수가 있겠죠. 되게 친하다고 저 사람 저기에 채용시켜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사내 공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사내 공모를 해서 이 위치 그리고 이 업무의 자리가 비는데 희망할 사람 한번 지원해봐 라고 하는 사내 공모 제도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보기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종업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서 조직 정체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자, 외부 모집에는 광고 매체, 직업 소개소, 교육기관 추천, 인턴 제도, 헤드헌터부터 자발적 지원까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모집이 조금 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읽어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외부 모집이 뭐고 내부 모집이 뭐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장단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내부 모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승진자의 사기를 양양시켜주고 그리고 그 직원의 동기 유발이라든지 개인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줄 수밖에 없겠다. 하나의 보상이 될 수가 있죠. 승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모집 비용이 절감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는 앞쪽에 내부 모집의 이제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능 목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기능 목록 기능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 모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위기를 유발시켜 주거나 새로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나와져 있죠. 자, 지금 내부 모집의 단점에 있고 외부 모집의 장점이 있거든요. 외부 모집의 장점은 훈련 비용이 적게 든다. 이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게 비싼 돈 들여서 헤드헌터까지 써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훈련 기간 없이 교육 기간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부 모집의 단점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맨 마지막 먼저 볼게요. 이동 시 교육 비용 보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올려주는 거잖아요. 승진을 하거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업무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적합한 이 자리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건데 오히려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승진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서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위에 모집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만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되거나 탈락자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과다한 경쟁. 이 한 자리를 놓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쟁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외부 모집 같은 경우에 단점, 적응 기간이 이제 좀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 사원과의 갈등 이런 거, 그리고 내부인의 사기 저하, 평가의 부정확 등등. 평가의 부정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채용한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AI 로봇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부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현대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S를 보고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오히려 옛날에는 나를 알리는 방법은 그냥 이력서 하나 잘 쓰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이 페이스북을,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느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이 사람의
패턴들을 보고 이 사람을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확인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그전 근무지에 전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 더 추가돼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SNS 활동들도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웹 기반의 모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내 추천 모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이제 공석이 생겼을 때 종업원들이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약간 검증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 추천자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질 유지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추천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내 추천 모집 제도이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사내 추천 모집 제도보다는 이제 웹 기반의 모집, SNS,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저 사람 내가 채용해야지. 뭔가 강의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을 보고 강사를 채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SNS를 활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발 관리 볼게요. 선발 관리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모집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기억 보시게 되면 선발이란 모집 활동을 통해 획득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수행할 직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니은, 디귿, 리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선발 원칙과 절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볼 텐데 그 아래 동그라미 A를 보시게 되면은 각 조직이 두 번째 줄, 각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하다. 내가 마음이 가서 사람을 뽑았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채용한 거야. 이 사람은 우리의 조직을 이끌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한 거야 라고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절차와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발의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니은 선발 원칙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의 원칙, 두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 세 번째 적합성의 원칙인데 효율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내가 들인 돈보다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회사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줄 사람이야 라는 건 효율성 원칙에 맞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형평성의 원칙.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이것을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 회사의 목표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절차는 모집, 서류 심사, 면접, 선발, 신입사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B 보겠습니다. 선발 절차에 동그라미 B를 보시게 되면은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채용 시험을 추가하고 시험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원자가 많은 경우, 지원자가 뭐 한두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 면접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뭐 정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보고 인성검사도 보고 면접도 뭐 한두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뭐 3차까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발 이루어지고 OJT 하고 뭐 이제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 좀 기업마다 기업 크기나 아니면 선발 크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이제 선발 도구죠. 사람을 봐봐. 그 효율성의 원칙과 형평성과 적합성의 원칙에 맞게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도구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도구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A, 선발 도구는 많은 수의
지원자를 기업의 실제 업무를 수행시켰을 때 훨씬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선발 도구는 그냥 도구야. 그 사람 채용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성격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질문 하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B번, C번은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유형을 볼게요. 니은 유형이 조금 더 중요한데 서류 전형이 있는데 서류 전형은 뭐 지원서라든지 바이오 데이터가 있는데 지원서는 뭐 이력서, 성적표,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럼 바이오 데이터는 뭐냐? 바이오 데이터는 결혼, 고향, 군대 형제 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러한 나의 그 바이오 데이터가 이 사람이 정말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바이오 데이터, 이 사람의 고향을 봐야 되나? 이 사람은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있나? 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도구로는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선발 시험입니다. 선발 시험 보시게 되면 지원자의 전문 능력이나 성격, 심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최종 선발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자, 성격 검사 보겠습니다. 성격 검사는 너무나 많은 성격 검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성격 검사. 그러니까 성향을 검사하는 거, 뭐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TV에 많이 나오죠. 뭐 MBTI라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크만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져 있는 거 빅5 성격 5요인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격 5요인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빅5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빅5 이론은 사실 조직 심리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빅5 이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이론은 교재에 지금 알아두기에 나와져 있으니까 알아두기 할 때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격 검사 볼게요. 성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맡은 직무와 그의 성격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이다. 이런 성격 검사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빅5 이론이 있고, 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과 일반적인 능력으로 구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논리적 능력 등을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 SSAT 우리 그 삼성 S사의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시험들도 하나의 능력 검사이죠. 거기에 능력 검사 보면 언어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 직무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반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시험들을 대기업에서는 많이 보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IQ도 많이 봤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지능, 적성 검사 이렇게 했는데 IQ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EQ. 감성 지능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데니얼 골만 데니얼 골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EQ라는 이제 개념들을 책에서 이제 좀 더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고 그와 관련된 능력이 이제 5가지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자신의 감정을 미리 인지하고 사용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자기 정서 지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교재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얼 골먼은 이 EQ에 대해서 5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 능력이 이제 자기 정서 지각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 행복감과 기쁨을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 정말 우울감이
돼. 아니면 디프레스가 돼. 정말 화가 나, 짜증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자기 정서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분을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교재에는 안 써져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기 동기화 능력. 교재에는 없어요. 하지만 데니엘 골먼은 5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자기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동기화가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참아내고 감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기 동기화 능력이다. 만족감을 지연시키거나 난 지금 이 순간을 저걸 잘 달성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충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동기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험이 있죠. 마시멜로 실험. 이런 것들, 이 실험은 자기 동기와 능력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다. 나 저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 마시멜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걸 참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기 동기화 능력이 있다. 이 자기 동기화 능력과 이 사람의 성장과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 마인셋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우선은 자기 동기화 능력이 있다. 자, 그 밑에 낙천적이며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협조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자,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비위를 맞추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타인 정서 지각 능력이다. 자, 이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떤 교재든 이 용어 그대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대로 나올 수는 없지만 이 5가지 어떤 의미를 알아차려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아는 거, 나의 화났음을 조절 가능하게 만드는 거,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충동을 감내하는 거, 대인관계 능력,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능력, 마지막 타인은 지금 어떤 감정이지? 라고 하는 정서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왜 IQ보다 이제는 EQ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냐면 사실 능력만 내가 정말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성과가 잘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EQ를 넘어서 IQ를 넘어서 EQ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일하는 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EQ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향 검사.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취미나 관심사 등을 이제 하나의 경향으로 측정할 수 있고, 성취도 검사. 뭐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을 측정하는 것이고, 뭐 심리적 동작 검사, 이거는 뭐 뇌파 검사가 될 수 있고, 뭐 정직성 검사, 체력 검사, 훈련 가능성 검사, 필체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까지 하더라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성격 검사, 능력 검사, 지능 검사 정도는 많이 하고, 성취도 검사도 많이 하고 있죠. 나머지는 뭐 실제로 많이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이제 알아두기 같은 경우엔 제가 이게 이제 조직 심리학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나? 라기보다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EQ에 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격에 관한 이 5요인세, 빅5 이론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개방성 같은 경우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수주의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방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래 성실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을 우리는 성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규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려고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자,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우리는 외향성이라고 하는데,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활동성, 적극성 등을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외향성과 그 아래 친화성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향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활동적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친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그 외향성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공통체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실 게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외향성, 친화성. 외향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친화성 같은 경우에는 공통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공통체적인 속성을 잘 가지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죠, 친화성이.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분노, 우울, 뭐 불안감 같은 불쾌한 정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성에 교재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불안정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신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또 첫 강부터 막 달려왔는데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발 면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면접 미리 한번 좀 공부하시면 좋을 텐데, 과거에 여러분들의 시험을 3단계에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나 배웠던 건데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발 면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